제가 학생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일까? 지속가능한 발전, 이거는 제가 굳이 정의를 안 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통상 이제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떤 형평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제 전략이자 환경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좀 통합적인 발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요새 학생들은 다분히 이런 어떤 좀 국가적 차원 또는 더 넓게는 지구적 차원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차원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서울대에서 가르치지만 서울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내 직장은 과연 보장되는 것일까? 또 그 이후에 결혼 괜찮게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잘 낳을 수 있을까? 충분히 내가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학생들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건 86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걱정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훨씬 좀 민주화니 어떤 독재에 대한 항거 이런 좀 더 그래도 국가적 차원의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아마 그거는 좀 역설적으로 보면 졸업한 뒤에 갈 직장은 충분히 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10%였던 시대였고, 더구나 요새처럼 4차 산업혁명처럼 이렇게 기계나 이런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하는 이런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걱정은 안 할 때였죠.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 차원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걸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급적 국가적 차원에, 더 나아가서 지구적 차원의 지속 가능성과 자기의 삶을 좀 연계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자기 실현도 되고 또 국가적으로나 지구적 또는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쪽에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수요가 더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법조인들의 생각하신 지속 가능성은 아마 좀 생각을 그것도 한번 좀 해보시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주요 국책 사업이죠. 이거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 중인 새만금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가보셨죠? 이 길이가 33.9km입니다. 33.8km짜리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00m 차이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입니다. 100m 차이로. 그걸 의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제일 긴 방조제고, 지금까지 한 4조 원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한 20조 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만 완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다가 과연 그것이 지역에 진정한 의미 어떤 발전을 가져올 사업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경우죠. 이거는 잘 아시는 대로 KTX죠. 그래서 KTX 사업은 현재 이제 완공이 돼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혹시 이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게 한강인데, 한강? 인천. 여기서 여기까지가 18km에 달하는 과거 경인운하라고 불리는, 지금 이제 경인 아라뱃길. 못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이제 일설에 따르면 이걸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부운하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거의 이제 애물단지로 전략을 했고요. 한 2조 원 이상 들어간 사업인데, 원래는 컨테이너 운반하는 물류 운송 수단으로 만들었지만 현재는 거의 이용은 안 하고 있고, 주로 가끔 유람선만 다니는 그런 시설로, 구조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건 그 유명한 4대강 사업 바로 직전에 계획했던 소위 경부운하라고 불리는 것이죠. 또 금강운하, 여러 개 운하를 이제 당시에 만들려고 했어서, 원래는 한반도 전체를 운하로 만들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라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원래는 이 한강과 낙동강을 이렇게 이어서 쭉 경부운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이제 좌절이 됐지만, 그럼에도 이런 여러 개의 이제 소위 댐에 해당하는 보를 만들어서 현재 4대강에 16개의 이러한 댐 규모의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으로 보여줬던 사업들이 쭉 있고 들어갔던 이제 비용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다 대선 대부분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시작된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력 대통령 후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것이 선거 기간 내내 찬반의 그런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많이 되어 왔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비용을 보시면은 새만금 한 4조 원 들어갔고요. KTX 같은 경우가 이제 재미있는 사례인데 여기 20조 7천억 원이 이제 들어간 것으로 돼 있어요. 20조 7천. 이거는 이제 이제 호남 쪽 KTX 말고 서울과 부산에 있는 KTX만 한 21조 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90년대 초죠. 그 당시에 계획서에 따르면은 5조 8천억 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5조 8천억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이 실제로는 2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동의하실 거는 이 여러 개 사업 중에서 그래도 현재 쓸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아마 KTX 정도일 것 같아요. KTX 많이 타시죠? 그죠? 그래서 KTX 이전에는 새마을호라고 이제 그 당시 새마을호 타는 게 거의 꿈의 척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새마을호는 그 아주 아래 단계로 전락을 했고 KTX까지 대세가 됐는데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KTX를 이제 건설하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 때 했습니다. 하려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서울대학교에 계신 이 경제학과 제 은사님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제안했던 이 비용 규모가 5조 8천억 원입니다. 5조 8천억 원일 때도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수요 예측에 따르면 설사 5조 8천억 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편익을 발생시키긴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경제학자들의 비판의 근거였는데 결국 사업은 했고 실제 비용은 21조 원이 들어갔죠. 그런데도 지금 봐서는 그래도 제일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당 정도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축소하고 그리고 편익은 좀 늘리고자 하는 이런 강한 유인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업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이것이 선거 기간 중에 이런 것이 제한되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매우 힘든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시기였죠. 아마 비용 편익 분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보면 그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전문가들이 경제학계도 있지만 미국 법학대학원에 이 소위 경제성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정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아마 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보면은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특히 미국의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에 속해 있는 교수들이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방법론은 경제학자들이 처음에 제안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또 그 사업이 야기할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부가가치대로 돈으로 계산해서 직접 비교를 해보자. 이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책을 보면 이런 쪽이 비판적인 서적들의 대부분은 법학 전문 대학원에 계신 법학 교수들이 책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본 책 중에 기억나는 건 프라이슬레스라고 책인데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프라이슬레스라는 건 엄청나게 가치가 큰 이런 뜻이죠.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이런 뜻입니다. 프라이슬레스. 근데 이제 그 두 법학자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이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처럼 화폐화하기 힘든 대상, 인권과 같은 이런 것들을 비용과 편익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인권이라든지 생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희생될 소지가 있는 정책들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된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의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뭐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용 편익 분석은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뭐 법학자들 중에는 이 비용 편익 분석을 상당히 뭐 경제학자들은 비교적 다 긍정적이고요. 그러나 법학자 중에도 긍정적으로 이 비용 편익 분석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나마 이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화폐 가치화하기 힘든 대상은 정책에 소외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할 만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법학자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정도의 논란이 있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유럽이건 미국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 방법의 목적은 정부 정책이나 또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다 도출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마 이런 수치들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 근데 이 두 번째 이제 열은 다 정부가 정부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값의 기준은 1입니다. 1. 그래서 편익에서 비용을 나눈 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편익에서 비용을 나누면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거니까 사업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비율이 1보다 작으면 비용이 편익보다 큰 거니까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 이게 아주 간단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새만금 사업은 이제 뭐 1.25에 3.81 경부 고속철도는 1.27 경인 누나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 인천 간 여러 값들을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값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한반도 대운하는 2.3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 이쪽은 이제 이런 국책 사업들의 비판적이었던 당시에 이제 시민사회 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별도의 계산된 수치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때는 저는 유학생 시절이어서 참여를 안 했고 이 세 수치는 다 제가 이제 계산한 수치입니다. 경인이나 한반도대원 4등에서 이건 다 제가 계산을 했고 뭐 언론에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워낙에 정부의 값들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뭐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수치가 나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 주장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같은 방법을 썼는데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어느 한쪽은 문제가 있든지 뭐 양쪽 다 극단적이든지 뭐 진실은 그 가운데 어디쯤 있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저는 이제 뭐 당시에 이런 것들은 무슨 연구비를 받고 할 수 있는 연구 상황은 아니었고 저 나름의 이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들은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2.3이 나오는데 당시에 경제적 평가를 하면서 이 골재를 판매해서 얻는 편익을 8조 4,432억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근데 골재라는 건 아마 아시겠지만 강 바닥에 있는 모래입니다. 강 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내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주로 이제 아파트 짓는 데 사용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8조 4천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수치가 이제 나중에 정부에서 훨씬 작게 이제 한 15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나온 수치인데 실제 편익은 한 몇백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수치들이 사용된 결과가 이제 편익이 비용보다 한 2배,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왔던 수치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의 단적입니다. 그만큼 이런 수치들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뭐 경제학자로서 제 입장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것이 경제 논리와 환경 논리,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 논리와 환경 논리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이 제한됐다는 것 자체가 정치와 권력 논리가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갈등의 3단계라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거 공약 행태로 시작돼서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결국 이 사업이 이제 강행될 경우 어떤 경우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이 그런 현재 진행형의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뭐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2008년도 초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컬러가 좀 다르게 무슨 밝은데.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2008년도 2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1월달에 서울대에서 있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세미나였는데, 하여튼 한겨울 방학 중이었는데도 당시 열기가 대단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단일 사안으로 2,466명의 전국에 있는 교수가 반대 서명을 한 경우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뭐 전국 교수님도 출범하고 열심히 반대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재 뭐 대운하 사업은 그 당시 안 됐지만 4대강 사업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이 영남 지역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낙동강 본류가 쭉 있고 여기 내성천이라고 있죠. 혹시 저 내성천 여기 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태백에서부터 시작 낙동강 본류가 쭉 이어지는 천인데요. 청계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훨씬 긴 천입니다.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태백에서 낙동강 본류로 이어진 이 강의 길이가 171km입니다. 굉장히 긴, 아주 긴 강이고요. 171km. 그래서 현재 이 낙동강의 상류에 있는 하나의 지주인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죠. 내성천 하류에는 이렇게 회룡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 있고 강이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낙동강 본류로 합치가 되는 이런 모습이죠. 제가 한 3년인가 전에 찍었던 회룡포를 찍은 위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내성천이 한 바퀴 빙 돌아서 내려가는 이런 형태. 전과 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떤 모습인지 아마 안 가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래도 지구법 강좌니까 우리나라의 생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좀 빨리 지나갈 텐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2011년 7월 13일에 경북 예천 용궁 회룡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박용훈 작가라는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사진 작가로 나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7년에 걸쳐 사진을 계속 찍고 계세요. 이 내성천이라는 강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답고 독특한 경관을 지닌 강인데 너무 이것이 이제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뭐 비분간계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사진을 계속 찍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린 사진은 이제 GPS를 활용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시겠죠? 2011년 7월 23일 사진이고요. 이게 2014년 8월 만 3년 이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2011년 7월 23일 산의 모습을 보시면 똑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내를 보시면 정확히 같죠? 그래서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을 찍은 사진이에요. 3년 만에 지금 더 이상 가족이 가서 수영할 수 없고 이 모래에서 모래 성사할 수 없는 그런 강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2014년 8월이니까 3년 정도 전이네요. 그리고 이건 작년 사진입니다.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년 만에 이제 완전히 다른 경관으로 바뀐 곳입니다. 사진은 이제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제가 사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더 위쪽입니다, 지금. 2010 날짜를 좀 보시면 2011년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5년 만에, 4년 반 만에.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죠. 그렇지만 산자락을 보시면 정확히 같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경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별로 멀지도 않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이면 가요. 네, 차로 2시간 반이면 가는 곳입니다. 저희 뭐 여러 번 이제 많이 갔었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뀐 상태죠. 2011년 10월입니다. 2011년 10월 4년 지난 상태고요. 모래가 이제 자갈로 바뀌었죠. 2012년 2월, 2016년 6월.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요. 2012년 10월, 2014년 7월. 한 뭐 2년도 채 안 된 상태의 상황입니다. 2011년 5월, 1년 정도 만에 이렇게 너무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관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이죠? 모래는 없어지고 그 위에 풀이 자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풀들이 뭐 국내에 이제 있는 이런 풀들인데 뭐 엽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이래서 독성도 좀 있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접촉은 쉽지 않고요. 이런 이제 풀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일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대체로 모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모래 공급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 생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대로 댐 수몰지입니다. 댐 수몰지란 얘기는 아마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 3년, 4년, 5년 만에 경관이 급격히 바뀌는 이유는 이 내성천 상류에 댐 건설이 그 사이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이제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댐 수몰지니까 이제 댐을 건설해서 수문을 닫으면 여기는 이제 실제로 그 강으로 바뀌는, 호수로 바뀌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댐 수몰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숨은 그림 찾기 하나 해볼까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에서 없던 구조물이 하나 생겼죠. 뭐죠? 왼쪽 위쪽에 다리 하나 생겼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봐서 이 다리는 왜 생겼냐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물이 이제 채워지고 여기가 수몰지가 돼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런 다목적댐 가면 볼 수 있는 이제 물, 큰 호수, 충주호라든지 이런 겁니다. 뭐 규모는 작지만 이제 그 경관을 보기 위한 관광용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습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물이 채워질 수몰지를 보기 위한 관광용 다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여기도 역시 댐 수몰지입니다. 2010년 9월이고요. 벌써 이건 한 오래됐죠. 7년 전입니다. 오래전이고요. 2010년 9월이고 바뀌었습니다. 물 다 없어졌고 예상하시는 대로 이 바닥에서 다 골재를 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팔아서 이제 지자체가 지자체 수입을 위해서, 골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모래 골재가 있고 산을 깎아서 만든 이제 골재가 있고, 그리고 바다 골재가 있는데 가장 상등품은 이 바로 하천에서 나오는 모래 골재, 이게 제일 상등품으로 알려져 있죠. 다 이제 어차피 수몰될 지역이니까 모래를 다 걷어가겠다, 이런 심산으로 이렇게 경관을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댐입니다.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찍었기 때문에 아직은 완공된 상태가 아닌데요. 현재는 완공이 다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아직 물은 다 채워지지 않았고 내년 정도에 물은 다 채울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소송을 했어요. 공사 중단에 달라는 소송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다 끝났고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이제 수몰이 다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뭐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이 상류 쪽에 보면 한 500년 된 금강 마을도 있는 마을 주민들은 다 이제 보상금 받고 다 떠나간 상태, 지역에서 이주한 상태입니다. 이제 뭐 거침없이 다 갈 길만 남은 상태죠. 이거는 흰 수마자라고 불리는 한반도 고유 어종입니다. 주로 금강과 낙동강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한반도 고유 어종이죠. 이름은 흰 수마자. 이유는 여기 이렇게 이 아가미 쪽에 수염이 이렇게 네 쌍의 희곡인 수염이 나 있는, 그래서 흰 수마자라고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댐 건설에 따라서 개체수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한번 당시에 이제 가서 한번 좀 확인을 하려고 현장 전문가를 다녀봤는데 한 서너 시간을 강을 훑었는데 못 찾더라고요. 못 찾아요. 그래서 확실히 없어졌다. 왜냐면 과거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뉴스타파라는 언론에서 이 댐의 상황을, 현재 상황을 찍은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좀 앞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깨끗한 모래. 모래톱이 물이 돌아가르는 맑은 모래. 세계적으로 희귀한 모래란 자연유산 내성천. 모래가 정화되는 변함없이 네? 제가 해야 되나요? 잘 몰라. 그 내성천을 가로막고 일어섰다. 수지를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이다. 하천의 모래를 파가고 물을 가져왔다. 영주댐이 들어선 지 1년. 내성천이 죽어가고 있다. 여기 요래 보면 옛날에는 참 안 했는데 반짝반짝 오게 해서 숨만 나게 많이 줍니다. 모래가? 네, 모래 이제 이거를 다 저런 데를 손을 이렇게 넣으면요, 손으로 왜 TV에서 보면 손으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어요. 손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양쪽에서 착 포기를 해가지고 싹 오다 보면 고기가 손끝에 싹 맞춰요. 맞히면은 여기 다시 싹 돌아서요. 그럼 이쪽도 저쪽 손에 다시 맞히거든요. 이러면은 고기가 돼가지고 이거 잡아내고 이래서 손으로 저런 데 가면 잘 잡아내죠. 낙동강 상류 내성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모래강이다. 경상북도 봉화에서 예천 삼강까지 110km 전 구간이 모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강이다. 깨끗한 모래, 맑은 강물. 내성천은 낙동강의 어머니다. 모래가 냇물을 정화하는 작용으로 낙동강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공급해왔다.
그런데 어머니에 간 내성천이 병들어가고 있다. 농부 김성창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모래밭 강변. 모래가 사라진 자리에 잡초가 무성하다. 이게 모래 높이 여기 동그란 게 모래 높인데 지금 이제 이 모래가 저 밑에서 타고부터 이제 저 정도로 이제 한 2m 정도 되겠죠. 요거는 요게 죽은 연두댐 때문에 이제 영주댐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다. 영주댐 유사 조절지. 강을 가로막은 이 구조물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기 위해 세웠다. 영주댐 도로부터 13km 상류 지점에 위치하여서 지금 이제 모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조절지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보조댐입니다. 모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모래 차단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유사 조절지가 내성천의 모래의 흐름을 단절시켰다. 유사 조절지 하류 13km 지점 영주댐 본댐이다. 높이 55m, 길이 400m의 댐으로 연간 2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영주댐을 세운 가장 큰 목적은 낙동강 위험 수질 개선, 하류인 낙동강에 흘려보낼 맑은 물을 확보한다는 것이 영주댐을 세운 명분이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댐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언제 여기 맑은 물을 낙동강에 안 준 적이 있습니까? 내성천이. 내성천은 말을 하자면은 이제 그 낙동강보다는 적은 천이지만 아낌없이 내성천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낌없이 내성천 다 흘려보냈어요. 저 위에서 자꾸 약간 나쁜 물이 내려와도 여기서 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낙동강에 다 죽은 거를 왜 막아가지고 섞여가지고 낙동강에 물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참 웃음밖에 안 나오긴 합니다. 지난해 10월 완공부와 함께 영주댐에 물을 가두기 시작했다. 스몰 지역 주민들이 이주한 금강마을. 주민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색깔이 퍼렇지 뭐. 물이 깨는 거는 엄청나게 막 펄해서 우리는 아침에 안개 끼고 이럴 적에 문 열어보면 천상 어디 모시면 하는 것 같아. 둘에 모시면 하는 것이 펄해서. 녹조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소 전체를 창궐한 것이다. 상류의 유사 조절지에서부터 영주댐까지 녹조가 뻑뻑하게 들어찼다. 작년보다가 더 심하게 그 녹조가 생겨서 참 이상하다. 30분짜리 영상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저도 나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신 대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미국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지금 말씀드렸던 흰수마자와 영주댐과 그 아주 대칭적인 그런 거의 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판 흰수마자라고 할 수 있는 스네일 다터라는 물고기입니다. 스네일 다터, 영어죠. 스네일 다터라는 물고기인데 한번 쭉 보시죠. 저는 이제 이 법적인 절차는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은 더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7년에 텔리코 댐이라는 댐 건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테네시 밸리 어서리티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과거에 대공황 시절에 이제 경제 활성화 위해서 특히 미시시피강 이 하류 윗 지역에다가 이제 그런 댐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 기관을 만들고 이 지역에 한 60여 개 이상의 댐이 건설이 됐대요. 다목적 댐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댐이 건설되면서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댐으로 텔리코 댐을 지었답니다. 1967년에.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계속 댐을 지은 거죠. 이때까지. 6년이 지났는데 에트니어 박사라고 하는 테네시 대학, 유니버시티 테네시 대학의 바이올로지스트, 그러니까 생물학자죠. 생물학자가 이 테네시 강 유역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스쿠버 이거 스킨 스쿠버인가 뭐 이런 걸 하다가 스네일 다터라고 하는 물고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지역에만 사는 고유 어종인 것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확인이 된 거죠. 마치 흰수마사처럼. 근데 마침 이때 그 연방 의회에서 이 Endangered Species Act라고 하는, 그러니까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법령이 통과가 됩니다. 1973년에 우리말로 멸종위기 보호 법령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에트니어 박사를 포함해서 여기 나중에 제가 좀 더 얘기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테네시 대학의 법학대학원의 2학년 학생이었는데 힐이라고 하는 HIL, 힐이라는 레스네임을 가진 이 학생이 이 케이스를 보고 야 이게 내가 환경법 수업에 이 케이스를 그 기말 리포트로 써도 되겠느냐라는 것을 그 이제 강의하는 교수님한테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보호 법령에 근거해서 이 댐 건설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고유 어종이 발견이 됐는데 만약에 이 댐 건설이 완공이 돼서 이 지역이 수몰이 되면 이 물고기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이제 멸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법에 어떤 저촉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거를 뭐 써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 지도 교수한테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한테 물었더니 야 그거 좋은 케이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수도 너무 이제 진지해져 가지고 이 학생과 더불어 소송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Tennessee Valley Authority vs. Hill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미국은 Moore vs. 이렇게 많이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행정소송이겠죠. 그래서 연방 정부의 이 연방 기관을 상대로 힐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법대 2학년 학생이 대표가 돼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봤더니 1심에서는 졌답니다. 원고가.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이 댐 건설을 막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댐 건설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는데 2심, 그 영어 미국에서는 Court of Appeals라고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2심에서는 그걸 뒤집었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어디에도 뭐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이런 얘기가 없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고 수몰이 되면 이 물고기가 멸종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댐 건설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죠. 3년 만에 78년도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을 했답니다. 그 얘기는 이 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결국은 댐 건설을 중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이 연방 정부에서 댐 건설을 계속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계속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8년도에 대법원의 이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는 공사가 99% 진행이 된 거예요. 공사가 다 된 거예요. 공사가 이 소송 중에 소송을 하면서 계속 공사는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78년이 됐을 때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는 수몰을만 안 시켰을 따름이지 사실상 공사는 아까 영주댐의 케이스처럼 공사가 다 진행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결과 중간에 한번 이 법이 너무나 이제 그 의회의 의원들이 좀 우려를 했대. 너무 법이 강력하다. 이게 그러면은 웬만한 뭐 공사 이런 거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어멘드먼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정부의 관료 주로 장관급들로 해서 커미티를 만들어서 그 사안별로
이 법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를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커미티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God 커미티예요. 신의 커미티. 왜냐하면 결국 이 법이 적용되는 순간 어떤 특정 동식물이 멸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물을 멸종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일명 God 커미티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커미티를 만들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 법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좀 저지시키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이 기존 법에 따라서 판결을 확정을 했고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79년도에 의회에서 이제 이걸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상원의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게 이때 이 시점까지 100 밀리언 그러니까 한 1조 원 이상이 이제 들어간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결과적으로 얻어낼 게 없는 거죠. 수모를 안 시켰으니까 거기서 용수 공급도 안 되고 전력 공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결국은 텔리코뎀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보호법령의 이 법으로부터 예외 조항을 두는 법을 그런 것을 에너지 법령에 포함을 시켜서 법을 통과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라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라이더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 통과가 됨으로써 결국은 기존의 이 멸종위기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79년도에 댐 건설이 완공되고 물도 다 채워지고 수몰까지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스네일 다트는 어떻게 됐을까? 이건데 이 완공되는 시점에 스네일 다터를 옆에 있는 강으로 이주시키는 영어로 트랜스플랜트 하는 작업을 이제 이 생물학자들이 하게 됐고 통상은 이렇게 옮겼을 때 이게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대요. 왜냐하면 서식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옮겼는데 다행히 생존을 했답니다. 생존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75년도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분류가 됐었는데 84년도는 개체수가 늘어서 이제 threatened는 endangered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 개체수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간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결국은 댐 건설도 됐고 그리고 이 물고기도 생존을 했으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후적으로 검토해 보니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댐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그런 사후 평가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여기 다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제가 보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9명의 판사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9명인데 6대3으로 다수 의견이 댐 건설을 중지하라는 의견을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제가 판결문을 직접 읽어봤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Halt species extinction, whatever the cost. 이 표현은 어떠한 비용이 들든지 간에 소요되든지 종의 멸종은 막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어떠한 비용이 들든지 종의 멸종은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에 연방 대법원의 판사 9명 중에 6명이 이러한 판결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사실은. 여기서 어떤 비용이 들든지 간에 라고 한다면은 이 케이스에 비춰보자면 텔리코댐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비용이겠죠.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하나도 그로부터 얻어지는 가치는 없는 상태에서, 즉 경제적인 가치는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종의 멸종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댐 건설은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어서 제가 4대강 사업의 그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입장에서 참여해본 입장에서는 40년이 지난 현재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 법원에서 이런 판결, 공사가 사실상 다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수몰시킬 수 없고 이 공사는 중지되어야 된다는 판결을 과연 내릴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뒤에 다시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제가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듯이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8조 원은 수자원공사, 지금의 K워터라고 하는 수자원공사가 떠안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거의 강제적으로 너희들이 이 돈은 대라 라고 이제 떠넘겼고요. 당연히 K워터는 돈이 없으니까 공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재원을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달을 했는데 그 8조 원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매년 이자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시의 보도를 보면 수공 4대강의 사업으로 진 빚은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이자는 이미 갚아주기로 이 처음에 이걸 계획하면서 이미 이자는 갚아주기로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따라 이자 비용으로 뭐 쭉 이렇게 그 당시까지 1조 2,380억 원을 지원해,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하나도 못 갚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빚 자체, 원금 자체를 갚는 방안을 검토를 2014년에 했고 실제로 정부 재정 지원을 하기에 이르죠. 결국 이게 다 우리 했던 겁니다. 결국은 당시에 국민 세금으로 써야 될 돈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넘겼지만 결국은 뭐 그 당시에 누구도 다 예상을 했듯이 이거는 절대로 수자원공사가 확보할 수 없는,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돈이다. 결국 졸지의 수자원공사는 부채 비율 120%가 되는, 과거에 좋았던 기업에서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기업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정부는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용 편입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했는 다른 뭐 대운하도 했고 KTX라고 다 했는데 이 사업만은 비용 편입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뭐 예상컨대는 대운하 하면서 비용 편입 분석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워낙 비판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 이제 이걸 하지 않았고, 당시에 그 과정을 어떻게 넘어갔냐 하면 국가재정법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상에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성 분석, 다시 말해서 비용 편입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둔다라는 것이 항목으로 잡혀져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 사업과 같은 뭐 어떤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준다는 것을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과시켜가지고 결국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용 편입 분석 없이 그냥 사업을 16개 대임을 짓게 됩니다. 제가 따로 한번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계산을 해봤고, 결과적으로 보시는 대로 비용 편입 비율은 역시 작게는 0.12에서 0.26 사이에 이런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100원을 투입하면 30원 이상을 얻지 못하는 사업이 되는 셈이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 거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완공된 이후에 얼마만큼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인가가 상당히 핵심이었는데, 몇 가지 이제 기존의 사례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봤더니 어떤 경우에도 값은 굉장히 낮은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추정 과정은 이거 당시에 제가 그 증인으로 가서 직접 이제 슬라이드를 판사 앞에서 설명했던 자료인데요. 그 과정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정부가 그동안 썼던 자료들을 좀 인용을 해서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네, 5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를 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한겨레의 2016 9월 12일자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한겨레 조홍식 기자, 환경 전문 기자, 조홍섭 기자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거 뭐 발표했다고 하는데 좀 달라 해가지고 했더니 이거를 한겨레 신문 1면에 실었더라고. 1면에 이 표를.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치와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르죠? 이거는 제가 한강 소송 1심 때 계산했던 것이고, 아까 앞에 먼저 보여드렸던 거는 부산 소송 때 다시 제가 계산을 다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약간 다른데 기본적으로 뭐 취지는 동일하고요. 당시에 이제 기사를 제가 가져온 것이고,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현역 분석 결과 4대강 재판 때 한강 재판에서 한강 소송 제출했던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부산 소송 때 직접 맞닥뜨렸던 상황이 한번 다 이게 변호사님들이시니까 한번 보시죠. 저한테 이 질문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 질문을 그 정부 측 변호사가 제가 상당히 그때 기분이 상했는데, 그래서 증인은 4대강 사업의 비용 편입 비율이 0.16에서 0.24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 발표. 이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0.16에서 0.24. 이 표에 2010년에 나왔던 이 신문에 난 결과를 지금 인용을 해서 이 변호사들이 어느 법인인데 제가 그 법인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0.16에서 0.24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것이 언론은 이제 한겨레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개인이 수행한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국민을 혼란케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당한 질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딱 먹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심 판사가 김신 판사였어요. 지금 대법관이시죠. 그 당시에 부산 고법에 계셨던 분이 주심이었는데 저한테 증인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필요 없는 겁니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고 그 변호사를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막 쳤어요. 그래서 아니 저 홍종호 교수는 어디 뭐 연구비도 없이 혼자 연구를 해서 저런 결과라도 내왔는데 당신네들은 이런 거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막 반성을 하는 식으로 막 해가지고 야 이번 소송 뒤집어질려나? 제가 그 순간에 일말의 그 기대감을 그 순간에 야 이건 뭔가 결과가, 이게 이제 2011년 12월 9일 부산고등법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정확하게 이 워딩도 똑같아요. 이 질문을 저한테 했었는데 제 일말의 기대와는 달리 소송에서는 졌습니다. 아시죠? 이 소송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정 판결 기억나세요? 사정 그 유명, 전 처음 들었어요. 사정 판결이 있다는 걸. 뭐 저는 법학 전문도 아니지만 이게 이제 2012년 2월 10일에 있었던 판결 결과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제가 좀 기대했던 얘기가 들어가 있긴 했었어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유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한 거다. 왜냐하면 비용 편입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공사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여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할 경우 오히려 국가재정의 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 판결을 내렸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변호사들이 물어봤더니 이게 행정소송에만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정 판결. 말 그대로 사정을 봐주는 판결이래요. 상황을 봐줘서 하는 판결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텔리코댐 사례를 바로 떠올렸어요. 텔리코댐에서는 99% 공사가 다 됐는데도 연방대법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은 비슷한데 완료된 상태여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할 경우 오히려 국가재정 효율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결론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김유신 수석부장판사. 그래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저는 뭐 각하와 기각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했고요. 그러나 피고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위법. 그러니까 결국 최소한 제가 경제학자로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럼 받아들였는데 결론은 뭐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의 1, 2심을 통틀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지적을 한 경우도 처음이었고요. 한강 소송 때는 우리 윤 교수님도 그때 방청석에서 봤지만 옆에 배석한 판사들은 막 졸고 앉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진짜 놀랍다고 화도 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참 제가 이 법조인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당시 소송에서.
예,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진행, 그러나 비용 대비 경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검증 무시된 초대형 조업으로 있고요. 이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유명한 경제학 논문인데요. 하여튼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면서 사실상 뭐 그 당시에 이제 새만금 사업을 빼고는 현재까지 단일 사업으로 최고로 많이 돈이 들어간 사업이죠. 22조 원이 넘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최소한 타당성 검토를 아예 안 한 경우는 뭐 80년대 이른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업이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얼마 전이죠?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 자체가 아까 제가 한반도 대운항 경우에 2.3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거기서 나타나듯이 정식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그런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자의 목적에 따라서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많이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제가 이런 몇 가지 사안들을 거치면서 이런 국책 사업들이 결국은 유력 정치인들, 특히 대권 주자들의 그러한 이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인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유력 후보가 이것을 들고 나오는 즉시 객관적인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선거 기간 중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 대해 쏟아졌던 비판의 대부분은 당신은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분석 자체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은 애초에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이 너무나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사안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요. 하여튼 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은 좀 무시하는 경향, 그리고 이미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되돌리기 힘든 경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정치인들에게는 빨리 사업을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 경험적인 법칙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스네일 닥터와 텔리코튼 판결, 아까 말씀드린 테네시 밸리 어서리티 힐과 같은 이러한 판결은 법원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7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판결이 4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훨씬 어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생태적 가치라든지 또 보존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확산되어 있는 시점에서도 이런 판결을 아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은 좀 여기 계신 법조인들 여러분께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제가 직접 4대강 사업에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절실하게 너무 느낀 것인데요. 언제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 사실 저는 경찰자 입장에서 아까처럼 어떤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종의 멸종은 막아야 되고 그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은 사실 경제학적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용이 중요하죠. 편익도 중요하고 무한대의 비용 이런 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다수의 판사들이 그런 식의 판결을, 마치 제가 아까 모두의 프라이스리스라는 이런 책을 인용했듯이 종의 가치는 프라이스리스하다는 거죠. 한 종의 가치는, 한 종이 멸종한다는 것은 그 비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대의 비용을 지닌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결을 미 연방대법원이 내렸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바로 여기서 나타나듯이 국가 재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심 판사가 따진 거죠. 국가 재정의 효율성. 스네일 닥터, 그러니까 우리 흰수마저에게는 이번 소송에서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스네일 닥터에 해당하는 흰수마저에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명백히 현장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렇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행이 됐고 판결도 역시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은 저도 없고요. 현재 제가 겪었던 걸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코멘트나 여러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